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먼저 오늘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롯데, SK 총수 간에 명시적인 청탁이 없는데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두고두고 말썽을 빚을 겁니다. 이 사건은 건국 7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대의 정치적 사건입니다. 최준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준실 씨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죠. 이 밖에도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의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와 달라진 점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청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최강 변기에서는 법적인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지방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임시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태풍과 관련했던 말 중에 일부였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등 전국의 교육기관들이 휴교를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돌봄 공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장하나 정치한 엄마들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포털에서 종일 회자가 되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배우 류하영 씨인데요. 방송인 LJ가 배우 류하영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우리 연예할까위에서 이 사건과 더불어 다양한 연예계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8월 24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최강변기 시간에도 다룰 예정입니다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다는 것이죠.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인데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나 형량 판단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인데, 삼성 저격수라고 불리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예. 그 앞에 오프닝에서 네. 최준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목소리 잠깐 들렸는데. 예. 그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국 70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따로 못 들었습니다. 예. 예. 건국 70년이라는 표현, 건국적 논란은 이제 끝이 난 게 아닌가 싶은데 계속해서 보수 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역사적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예. 거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우리 할 얘기 빨리 하죠. 예. 우리 할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또 하나. 예. 그 의원님 20대 국회 전반기에 소위 말하는 삼성 저격수로서 삼성 공격에 또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앞장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주당 원내지도부 홍영표 원내대표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있는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기를 원했고, 그렇죠. 홍영표 대표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되니까 있겠다가 아니라 삼성과 관련해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문제라든지 삼성생명의 전자주식이
우리 보호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아무런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잘못된 문제라든지요. 부당한 기업 지배에 대해서 좀 분명히 밝히려고 했고, 그리고 그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로 인해서 이제 밝혀진 그 차명 계좌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여러 그 관련 법안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정무위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로 위원회가 변경이 됐고요. 예. 다른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방송에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시고 있는 게 있죠? 뭐 있죠. 예, 있습니다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예. 그렇죠. 예. 그 의원님 혹시 그 계속해서 삼성 공격했을 때 네. 뭐 여야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네. 다른 쪽에서 전화 받은 건 좀 있습니까? 좀 살살 해라든가. 예,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는 국정감사 때 특히나 그런 그 요청이나 요구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박용진 의원 큰 정치 하셔야 되는데 뭐 자꾸 이렇게 기업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 집단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관료들, 그다음에 그 법조계나 언론계나 이런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제가 이 잘못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요. 저는 기업과 기업인을 나눠봐야 된다. 재벌과 재벌 총수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국회 들어오기 전에 삼성에 대한 생각과 국회 들어와서 삼성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삼성의 힘을 또 느끼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단순 기업인 줄 알았는데 단순 기업은 훨씬 넘어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한민국의 입법사법 행정 게다가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라고 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여러 그 모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세계 최강국을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독점 자본들의 독점 재벌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뭐 자본주의의 부강, 시장 경제 부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도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독점 체제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부당한 기업 지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유착이 뭐 대통령도 감옥에 가다 놓고 우리 사회도 혼란에 빠뜨리고 그랬던 걸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무위 아니어도 뭐 싸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재용 재판 때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단하고 집행유예하고는 좀 다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관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그 둘 간에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주고받았느냐, 이것이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이렇게 봐주기 위한 이런 노력이 있었느냐가 되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그게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속이 돼서 있었고요. 실형을 받았고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런 게 없었다. 근데 그 논리가 뭐였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달래니까 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뭐 청탁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거 학교 불량배에게 그냥 삥 뜯긴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2심 재판에서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2심 재판부랑은 다르게 있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사전 공모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 걸 그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예.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1심 또 박근혜 2심 다 인정한 건데 이재용 2심에서만 인정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영향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그 법리심입니다. 예. 그래서 법리 적용을 잘했냐 잘못했냐만 보겠다는 것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서 아주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예. 분식회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건 고의로 누락한 거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여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는 그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성사시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고의로 누락시켰다라고 한 거니까 고의로 이 가치를 조작한 거다라고 한 거였으니까 그 고의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작업이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재판부의 이 재판 결과가 예. 또 그 하나의 그 재판부의 판단을 또 방증하는 거고요. 예.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예결위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회계법인들의 기업 가치 평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삼성 회계법인이나 안진 회계법인이나 이 회계법인들이 그 기업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내부의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그 내부적 자료를 가지고서 한 게 아니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증권사의 그 리포트 있잖아요. 예. 뭐 찌라시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가지고서 거기서 내놓고 있는 기업 가치의 그 가격들을 예. 6개 회사의 가격들을 평균 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조 몇천억 원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어떤 자료 없이 삼성에 유리하게 판결했다. 좋은 것만 갖다가 그렇죠. 뽑아가지고. 완전히 뭐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내기 예. 위해서 예.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회계 그 원칙상 있지도 않은 그런 예. 방법을 동원해가지고요. 증권사의 리포트를 평균 내가지고 이런 걸 냈고 이거를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합병에 인용을 했다는 거니까 진짜 큰일인 거죠. 예. 그 재판부가 뭐 어떻게 판결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오늘 네. 판결 이후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삼성그룹의 대규모 채용은 이재용 뇌물죄와 무관할까 이런 논평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네.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또 김동연 부총리도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그 이후에 삼성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결국 이거는 재판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좀 씁쓸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무슨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을 때 예.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그 다스와 관련된 소송에 돈을 그 삼성에서 대신 내주고요. 또 하나는 그 자기가 원포인트로 사면이 되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유치전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주고받기가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석방이 되고 나서 사면돼가지고 나온 다음에 예. 43조의 신규 투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시장의 조건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무슨 거래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것도 재벌 자기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고 그를 통해서 기업이 동원되고 이러는 건 기업에게도 치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원래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원래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그냥 묶어서, 한 5년치, 10년치 묶어서 발표해가지고, 그냥, 조사모사 하는 것일 수 있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예. 아이고, 제가 그래가지고요. 예. 확인을 해봤는데,
그 관련된 집행을 뭐 그 반도 안 했던 그렇죠. 것도 확인을 했고요. 예, 발표만 하고. 기재부에 그리고 기재부에 이거 당신들 이거 점검하냐 이행 점검하냐 그랬더니 이행 점검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 앞에 그 발표만 하고 조사모사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또 하나는 기업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제 정부가 팔비트니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그 기업의 어떤 이익을 배신하는 배임 행위거든요. 예.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업의 그 뭐 시장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그것도 뭐 재판 결과 지켜보면 알겠죠. 예. 그 지금 의원님하고 할 얘기가 산더미 같은데. 네네.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 괜한 얘기를 많이 했나요? 예. 저기 다음에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할 얘기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 그때 한번 해보죠. 예, 은산분리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삼성 관련해서는 한 밤새도록 얘기해도 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예. 그렇게 했다가 저희 삼성 광고 끊기는 거 아닙니까? 삼성 광고 무서워서 진실을 외면하진 않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24년이었는데 1년 늘었네요. 네, 25년. 그렇습니다. 예. 벌금도 늘었죠. 벌금도 20억원 180억에서 200억. 자, 이렇게 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밑으로 나올 수는 없었죠. 아닌데 원래 그 형사 사건은 그 재판장이 보기에 당사자가 항소를 안 했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1심 판단이 잘못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게 맞았다라고 하면 더 내려갈 수도 원래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그렇게 이제 안 한 거죠. 게다가 이번에는 변호인단이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서 그 증거 능력을 좀 따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할 문제다. 항소를 안 했더라도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적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부분을 받아들였다면은 양형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재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25년 그리고 앞에 또 8년 받은 게 있죠. 네, 그렇죠.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가지고 받은 게 있죠. 공천 개입 2년, 그다음에 특활비 6년, 특활비 6년 합쳐서 8년이죠. 그럼 33년입니까? 예, 33년인데요. 사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40년을 넘을 거 아니냐,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40년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40년이 넘을 것이다라 나오는 이유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지금 포착이 돼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은 또 양형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기무사 문건 파동입니다. 개헌 문건. 그렇죠. 만약 이것이 유죄로 인정되면은 반란수괴입니다. 군사 반란수괴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다음에 내란으로 될 경우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형태로 됐거나 아니면 부하내동죄라고 한다 하더라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징역이 40년을 넘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 그 벌금도 있는데 벌금을 만약에 못 낸다면 돈이 없다. 어떻게 되죠? 3년을 기한으로 해서 이제 노역을 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징금하고 달리 벌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돈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노역으로 대신 떼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한도가 3년이죠. 200억 원을 3년에 나눠서. 그렇죠. 일일 그렇게 되면 일당이 엄청나겠네요. 매우 높죠. 그래서 예전에 황자노영 얘기도 연봉이 있죠. 70억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네요. 예. 지금 박 전 대통령 재산에 관련해서는 일단 내곡동 사저하고 예금하고 벌써 압수해 상태잖아요. 벌써 이제 보전 추징이라고 해서 예. 해놨는데 문제는 그 지난번에 다른 재판에서 이미 33억 원 추징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미? 거예요. 네. 그래서 200억은 벌금이고 나머지 33억은 추징인데다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판결이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실질적으로 이번 재판부에서 뇌물로 받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1심에서 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 예. 그 부분이 다 무죄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것도 역시 다 유죄를 봤어요. 다만 보험료가 2억 얼마 되는데 2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는 그 실제 체결자가 삼성이기도 하고 피보험자라고 해서 수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순실에는 정유라 이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자는 그 삼성 쪽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빼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재용 재판부가 상고심에 지금 가 있습니다만은 좀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 각각의 재판부가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나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죠. 하급심 법원에서는 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많지는 않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였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부에 대해서. 예.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까지 나쁜 판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사실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영재센터가 제3자 뇌물죄로서 인정받은 첫 케이스란 말이에요.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걸 만약에 상고를 해버린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이재용 재판과 그 연결시켜서. 그러면 이 특검 입장에서 어차피 미르나 K재단 관련해서는 모든 재판부가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었던 무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바라보고 이것까지 같이 해서 상고를 해버리게 되면 삼성 영재센터까지 사실은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고의 이익이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만약에 상고를 안 해버리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거는 이게 확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재용 재판부 건만 사실 대법원에서 남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어쨌거나 네. 검찰 측에서는 상고를 하겠다는 하겠다고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고를 어떤 부분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렸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뭐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뤄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에 그 대법관들이 대체 대거 교체되면서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다음 달에 김소영 대법관까지 바뀌게 되면은 모두 14명,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는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금 상고심 담당을 하고 있는 주심 대법관 역시 과거에 이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 좋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게 좀 삼성에 대해서 상당히 깐깐했던 판결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 아마 상고를 일단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원 합의체로 갑니까 그러면? 지금 전원합의체로 가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일시켜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왜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죠? 같은 재벌에서 돈을 같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인정되고 하나는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바로 2심 재판부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 삼성 관련해서.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비해서 롯데가 좀 더 명시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예, 명시적이고 적극적이고 너무 티가 나게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돈을 낼 때 이것이 전경련을 통해서 나간 것에 비해서 롯데 부분은 다소 좀 직접적으로 전달된 그런 형상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대가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판단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거나 그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 롯데가 유죄였다면 삼성도 유죄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네. 글쎄요. 좀 더 뭐 그 부분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안종범 재판도 있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1년 감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 그리고 추징금 4천여만 원 정도가 이제 선고됐었는데요. 2심에서는 징역 5년, 벌금 6천만 원으로 지금 내려갔고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종범 전 수석이 뭐 아무리 시켰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켜서 한 행위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깎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배우 김부선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이른바 저격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강기정 전 의원을 저격했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강기정 의원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몇 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씨가 조사를 들어갔다가 30분 만에 자료만 제출하고 나왔다는 거 이해가 안 간다. 지난 7월에도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갈비뼈가 다쳐서 못 간다고 하더니 그러다가 또 갑자기 SNS에 엉뚱한 기자의 사진을 이재명 사진처럼 올려놓고 바닷가 횟집 사건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뭐 남녀 관계 부분이라서 뭐 진실을 밝히느냐 덮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한데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좀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김부선 씨가 발끈했죠. 그러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박주민 변호사를 거론을 했군요. 박주민 의원을 거론했었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무성의한 변론을 해서 자신이 패소했다. 그래서 자신한테 수임료도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저도 그 사건을 아는데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당시에 박주민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부선 씨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거는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저는 강기정 전 의원이 한 발언이 김부선 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만한 일인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강기정 의원이 한 말은 그냥 요지는 그거죠. 어쨌든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도 한데 당사자들끼리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게 요지였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좀 힘들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나 보다 이제 그러면 되는 건데 너무 발끈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관련 없는 여러 이 건까지 다 연결시켜서 여기에 또 갖다 붙이는 것도 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거가 산처럼 쌓여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산처럼 쌓인 증거를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산처럼 쌓인 증거 대신에 괜히 엉뚱한 사진을 올려놓고 뭐 자꾸 사진의 날짜만 자꾸 가리키고 하는 그거 살 좀 깝깝하죠. 그러면서 괜히 엉뚱한 사람들 자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는 지금 현재 뭐 박주민 변호사뿐만 아니라 박주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주진우 예, 기자라든지 뭐 강용석 변호사도 또 비워줬죠. 이런 사람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비난에 폭만 넓히고 있잖아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다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또 장 기자도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여러 걸 하겠죠. 벌써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말처럼 증거가 있으면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내면 끝날 텐데. 이창현 시인이 그래서 현상금까지 걸었잖아요. 500만 원 그때 현상금 걸면서 그 낙지죄와 관련된 증거를 보내오면 확인해서 500만 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쏟아졌는데 전부 다 가짜였고 그중에 유의미한 게 4개였다. 그런데 그중에 1개를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걸 제출한 것으로 지금 제가 보기엔 보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현상금까지 내거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부선 씨 스스로도 11년 전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했다가 또 저번처럼 산처럼 쌓여있다가 바뀌니까 문제인데 예. 요거는 어떻습니까? 경찰 조사 받으러 갔다가 못 받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예, 왜냐면 혼자 그냥 갔다가 가서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변호사가 같이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이제 이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처음에 나오라고 한 날에 안 나왔다가 8월 31일 날까지 해달라고 했다가 스스로 먼저 20날, 20일 날 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가서 그 카메라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은 다음에
갑자기 들어가서 나와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왜 지금 또 이름이 나오고 등장하는 겁니까? 네,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자신 김부선 씨 기사를 링크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이 사건을 맡겠다. 정치적 성향은 비록 다를지 모르지만 사건 처리 확실히 해드리겠다라고 글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연락처를 알려달라 뭐 하고 이렇게 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뿐만 아니라 왜 MBC에서 이제 그만둔 김세희 전 기자 역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무조건 응원한다. 저희가 열심히 돕겠다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근데 이게 합니다. 바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미용 씨 얘기도 사실은 본인이 또 페이스북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정미용 전 이제 의원 그 아나운서였죠. 그분이 5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정치 노선이 달라서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이런 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김부선 씨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정미용을 끌어들이느냐 이러면서 또 논란이 한번 일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강용석 변호사까지 사실은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동안 김부선 씨를 지지하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노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혼란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완전히 갈팡질팡 해버리는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어떤 정치적 노선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이나 그러니까 자신과 이재명 도지사와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이슈화하고 이것이 언론에 계속 거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뭐 진영의 논리, 정치적인 진영 싸움에 이게 하는 이슈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슈는 강용석 변호사도 끌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맡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래서 나온 거죠. 강용석 변호사가 요즘에 어떻게 좀 뭐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뭐 도정에 전념하겠다. 뭐 여기 관심을 두지 않고 일단 나는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뭐 정치적 입장에서라든지 뭐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락할 게 없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 일만 뚜벅뚜벅 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 외에 다른 입장을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사건은 바른미래당 고발한 사건도 있고 이재명 지사가 측이 고발한 사건도 있잖아요. 가짜뉴스 대책단,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의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고발한 사건이 지난번에 이 김부선 씨가 피고발인으로 갔다가 나온 사건이고요. 또 이제 그 반대로 김영한 그 바른미래당의 그 후보가 사실은 또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고소한 사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부선 씨가 지난번에 경찰서 갔다 오면서 내가 직접 또 고소하겠다라는 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부선 씨는 그래서 언제 조사받는데요? 본인은 9월 10일 이전에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스스로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받겠다. 변호인 입회 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때 변호인이 누군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에 돌아옵니다.